안녕하세요, 다니스입니다. 인사가 좀 빨랐어. 내가 이 다음에. 네. 오늘은 제 후배이자 사업 파트너인 조건희 대표를 모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이제 신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큰 실수를 많이 해요. 이제 신축이 좋다는 건 아시고 현장 가서 땅을 구하다가 거기서 좋은 땅이 나왔다고 해서 계약을 해서 오셨는데 분석해 보면 이건 돈을 버는 땅이 아니라 오히려 내 돈이 많이 나가는, 그래서 사업성이 안 좋은, 또 손해까지 볼 수 있는 땅을 이제 계약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정말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도 실제로 이제 그런 사례지, 그런 네, 분이 맞아요. 상담 오셨고 맞아요. 이게 이제 사업성이 그렇게 좋지 않은 땅. 맞아요. 네. 이분들은 이제 어떤 상황이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사업성이 좋지 않은 땅을 결론적으로 잘못 사업성 분석을 해서 매입할 뻔한 사례예요. 그래. 네, 이분들은 60대 부부거든요. 은퇴한 지 한 3년 정도 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은퇴하고 나면 수입이 이제 없다 보니까 그걸로 그치? 생활하기가 좀 어려우시고, 그래서 용기 내서 신축 사업 도전해서 남은 노후를 좀 꾸준한 월세 수입, 안정적인 수입도 창출을 하고 자산 가치 상승도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신축을 검토한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 근데 이제 이분들이 그 지역에서 이제 공인중개 사무실 통해서 이제 사업성 있는 땅이라고 해서 받았는데, 네, 가지고 왔어요. 근데, 설계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그 계약 전에 오신 거네. 그렇죠. 다행히, 정말 다행히 계약 전에. 근데 어떤 상황인데 지금 이 땅? 이분들이 직접 부지를 찾아서 왔어요. 네, 그래서 이 땅이 어떠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의를 주셨는데 특이하게 이제 설계 개요하고 이 평면을 이제 작업을 해서 보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평면은 어디서 받았냐라고 해보니까 그 땅을 중개해주는 그 부동산에서 이제 받았다고 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 전에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설계 개요가 결과론적으로 좀 잘못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사업성 검토가 문제가 있는 거였는데 모든 부동산에서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지, 뭐 잘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 그럼요. 잘하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이 케이스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동산에서 그런 건 아니고, 아무튼 부동산에서 그런 자료를 받아서 토지 매입 전에 찾아오셔서 봐서 그래. 제가 이제 검토를 하게 됐는데요. 한번 자료 화면을 좀 잠깐 볼까요? 그래. 네. 볼까? 보시면 제가 이제 그 집원하고 그 다음에 이런 지역은 다 지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특성상.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야죠. 그래서 용도 지역이 3종 일반 주거 지역이었고요. 대지 면적이 약 149.5제곱미터에서 약 45.2평, 한 45평 정도. 그렇게 크진 않네. 네, 그렇게 되는 땅이었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3종 일반 주거 지역이면은 저희 이제 1조권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금액은 어느 정도였는데? 금액은요. 평당 4천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이 4천. 돼요. 네. 싼 땅은 아니네. 네, 그렇죠. 왜냐면 여기가 이제 상권을 좀 형성할 수도 있고 그런 지역이라서. 그래서 이 토지를 매입을 검토를 가지고 왔는데 이 땅의 특징은 가로 길이는 긴데 세로가 짧은 네, 그런 형태거든요. 근데 북쪽 방향이 이쪽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1조권의 제한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형태의 그런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조권 사선 제한이라고 여러분들 주택가 가보시면 건물이 이렇게 똑바로 올라가면 좋은데 이 1조권 사선 제한,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대지 햇빛을 받을 권리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깎여서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북쪽으로 받기 때문에 이런 같은 경우는 지금 1조권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네, 긴 쪽으로. 그렇죠. 그리고 용도 지역이 이제 3종 일반 주거 지역이어서 건폐율을 50% 활용해서 지어야 되는 땅. 만약에 내 땅이 100평이라고 하면 바닥평 수는 50평까지만 할 수 있는 거네. 그렇죠. 최대 50평까지. 이럴 때는 오히려 3종이 2종은 이제 용적률이 200%인데 3종은 250%라 더 높이 지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바닥평수가 50%니까 그건 좀 단점이긴 하네. 그렇죠. 결국에 이제 주거지역의 3종 일반 주거지역, 2종 일반 주거지역은 다 주거지역 아닙니까? 그죠? 주거지역은 1조권이라는 높이 제한이 있어요. 물론 안 받는 땅도 있지만 그게 더 예외 사례고 대부분은 이제 높이 제한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높이 제한을 고려했을 때 과연 그 정도 높이까지 제한을 덜 받고 용적률을 다 찾아 먹을 수 있느냐?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고. 네, 그래서 경우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유리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주거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 3종이 오히려 유리하지 않은 경우가 네,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갖고 온 그 설계 개요를
이렇게 보여드리면 요래요. 근데 지금 데이터를 그대로 스캔해서 보다 보니까 잘 안 보여서 제가 이걸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 그래서 보기 좋게 깔끔하게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3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요. 그 3종 일반 주거 지역, 이거 이제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네. 이제 서울에 있는 전국에 있는 모든 땅은 네. 땅의 이제 종류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 용도 지역이 그런데 정해졌죠. 이 용도 지역이 여기 이제 3종인데 그렇죠. 3종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3종 일반 주거 지역은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용적률하고 건폐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로 도심 지역에서 2종 일반 주거 지역에 비해서 더 대로변에 더 밀집된 지역에 몰려 있는 형태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사업자 입장에서 중요한 게 이제 건폐율하고 용적률인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 50% 이하로 그다음에 용적률은 250%. 250%. 그러면 이제 내 땅이 100평이면 한 층에 바닥 면적은 50평까지 가능하고 네. 5층으로 하면 50평씩 5개 층이면 이제 250평이니까 맞습니다. 50평씩 올리면 내 5개 층까지 네, 맞습니다. 할 수 있다는 거. 네, 맞아요. 그게 이제 이 3종의 의미입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지하를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약 30평 정도를 계획을 했고 지하를 네, 지상 1층에 주차장하고 계단실 이 형태로 쓰겠다. 그리고 2층은 근린생활시설로 쓰고 3, 4, 5, 6층을 다세대 주택으로 해서 면적을 3, 4, 5층 면적을 동일하게 하고요. 6층은 줄였어요. 일조권이라든지 그런 거를 고려해서 이렇게 계획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근데 왜 여기서 보면 네. 2층은 이제 근생이잖아. 네. 3, 4, 5, 6은 다세대 주택이고 네네네. 여기가 그 상권이 안 되면 2층에 근생 넣어서 세입자 놓기가 어려울 텐데 네. 이것도 다세대로 왜 안 하고 이건 근생으로 한 거지? 일단은 다세대 주택은 법적인 정의가 4층 이하. 그러니까 4층 정확히 이하. 얘기하면 4계층. 4개층? 네. 그래서 6층 건물에도 4개층까지만 할 수 있는 게 다세대 주택이에요. 그렇지. 특별히 완화받을 수 있는 심의를 거쳐서 완화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심의가 없는 경우에는 4개층까지만 원칙은 건축이 되고. 4개층. 네. 그러니까 내가 10층까지 지을 수 있다고 해도 다세대로 지을 수 있는 최대층은 4개층까지만. 그렇죠. 생활주택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완화받아도 5개층. 5개층.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일반적으로 다세대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이지만 심의를 받기 위해 그것도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5개층 하려면. 그래서 그 심의 없이 이제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아마 여기서 이렇게 계획을 심의라는 게 어떤 뜻이지? 건축 심의. 그러니까 건축을 할 때 도시 미관이라든지 아니면 건축적으로 영향이 좀 크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미관 심의 같은 경우에는 미관에 영향을 주는 영향력이 클 때, 이럴 때 이제 미관 심의를 받도록 돼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건축법 기준대로 해도 네. 그 심의에 따라서 건축법 기준대로 한 거를 약간 제재를 또 받을 수가 있다는 맞습니다. 거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심의는 법에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그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개최해서 의견을 제출하고 그 의견에 따라서 바뀔 수 있어요. 좀 주관적일 수도 있겠네. 다소 어찌 보면. 주관적이라고 봐야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 좀 이런 것들이 또 리스크일 수는 있을 것 같아. 이걸 될 그렇죠. 거라고 생각하는데 건축 심의를 통해서 그렇죠. 뭔가 좀 불이익이 오면 그지? 맞습니다. 이 사업성이 떨어질 수도 있겠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심의는 저도 개인적으로 안 받는 게 좋은데 뭐 불가피하게 받아야 된다면 미리 어떤 경험이 좀 많은 그 전문가의 어떤 의견을 좀 듣고 사업을 검토하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고 안전성이 더 높아질 수 있고. 그럼 건축 심의는 언제 받는다고? 건축 심의는 층수. 예를 들어서 아까 도시형 생활주택처럼 5개 층 이상으로 다섯 내가 개 층 이상. 5개 층으로 뭐 도시형 생활주택을 하겠다라든지 그런 이슈가 있을 때 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 네. 그래서 다양한 기준이 있어요. 심의는. 네. 그렇지.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 주택하고 근린생활시설을 섞어서 지하 1층, 지상 6층까지 계획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1층 주차장하고 네. 포함해서 지상 6층에 지하층까지 하면 총 7개 층이네, 그지? 네, 맞습니다. 이 작은 땅이 7개 층. 네, 맞습니다. 근데 뭐 이게 뭐가 문제가 있나? 네, 그래서 이분들이 이 건축 개요를 작성한 걸 토대로 건물을 보니까요. 요게 지금 그러면 아까 그 건축 개요대로 네. 대략 그냥 이미지만 그려본 맞습니다. 거네? 예, 그래서 정확한 치수는 아니지만 이런 느낌의 건축물을 계획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서 왼쪽이 북쪽이네, 그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상에 2층부터 5층까지는 같은 면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6층의 일부는 작아지는. 그럼 여기 보면 이제 지하층이 있고 1층은 주차장이고 2층은 네. 아까 근린생활시설로 했었고 맞습니다. 나머지 3, 4, 5, 6이 도시형 생활주택 네, 다세대형 맞아요, 한 맞아요. 거고. 네, 그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하층을 만들었고요.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네. 뭐 문제가 있나? 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까 제가
지적도상 저희가 일조권을 많이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지. 네, 그래서 일조권 관련 규정을 제가 좀 정리를 해왔어요. 그래서 건축법 시행령 86조에 이제 일조권 제한이 있는데 일반 주거 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저희 이제 3종 일반 주거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정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한다. 법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높이가 9m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띄어라. 아, 그러니까 네. 보통 이제 우리가 한 개층 건물이 뭐 조금씩 차이 있지만 대략 이제 3m로 보면 네, 맞습니다. 세 개층까지는 정북 방향으로 1.5m만 뛰면 네네. 전혀 꺾이지 않고 똑바로 올라갈 수 있는 거네. 네, 맞습니다. 그래. 그리고 9m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높이,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어라. 그러면 이제 만약에 3층까지 똑바로 올라가고 4층이 이제 3m씩 올라가면 12m니까 네. 그거의 절반인 6m를 맞습니다. 경계선부터 뛰어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확 들어갈 수가 있겠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적용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지적도를 보시면 정북방향이 이쪽이에요. 그래. 그래서 북쪽에서 접해 있는 요 대지 경계선에서 압박이 들어오겠죠. 일조권의 압박이 일조권? 예, 남쪽 방향을 향해서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이 폭이 남북의 길이가 세로 방향이 좀 좁은 게 이 땅의 단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조권을 많이 받는 땅인 거예요. 그런데 건축 계획이 그렇게 돼서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아까 일조권 기준은 9m 이하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뛰라고 했고 9m 초과하는 거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초과하는 높이의 2분의 1 이상 이거래라고 했어요. 그래. 그러니까 아까 이런 형태의 건물을 지었을 때 북쪽에 있는 자, 이쪽 방향이 북측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북측에서 대지의 폭은 아까 10m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각 층의 높이는 아까 이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3m로 봤어요. 아, 3m로. 그리고 북측은 북측에서 아까 9m 이하는 1.5m 이하만 이격을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 그래서 여기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만 이격을 해서 건물이 올라가면 돼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m 이하니까 3개층까지는 똑바로 올라가네. 네, 똑바로 올라가니까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4층부터예요. 그러네. 4층은 말씀하신 대로 12m이기 때문에 6m가 이격이 돼야 되는데 이격이 안 되고 계획을 한 거예요. 아까 건축 계획을 그러네. 보시겠지만. 네, 그래서 사선이 이런 식으로 적용이 돼요. 9m 이하인 이 부분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어차피 1.5m만 이격을 한 규정을 지키면 되니까. 그래. 근데 실질적으로 9m가 초과하는 4층부터는 이런 건축 계획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 잘못된 거예요. 사선 그 제한을 고려를 안 하는 설계네. 네, 그렇죠. 높이 제한을 고려를 안 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라져야 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사라져야 합니다. 그래. 네, 일조권의 라인을 거쳐서 또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사라져야 돼요. 그럼 지금 여기 빗금쳐 있는 이 부분은 없어져야 될 부분인데 건축 계획을 한 거예요. 그러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없어질 부분이 있는 것처럼 보였으니까 사업성이 이제 좋게 보였겠네. 그렇죠. 그리고 또 문제는 출입구하고 계단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출입구하고 계단은 엘리베이터도 있고요. 끝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렇지. 위에까지. 똑바로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잖아요. 그림으로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면 6층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게 이제 나온다고 해도 아주 그냥 조금밖에 안 남겠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사람이 사용할 주택 용도인데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가 출입구하고 계단 엘리베이터 하면 최소 6평 이상은 될 텐데 네. 막 여기 있는 6층이 만약에 8평이면 6평 빼면 2평밖에 안 네, 되니까 뭐 그렇습니다. 네. 지을 수는 있겠지만 이제 효용 가치가 별로 없는 거네. 네, 못 하는 거죠. 또 이렇게 하게 되면 주차장도 또 그렇지. 네, 해야 되니까. 심지어 2세대 계획을 또 하셨죠. 그래서 6층은 이건 안 되는 거고 5층도 뭐 이미지긴 하지만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그렇지. 거의 나오지가 않죠. 음, 네, 그래서 사실은 거의 4층밖에 못 짓는 건물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 땅은. 그러네. 네, 높이를 고려했을 때 우리가 6층이 나올 줄 알고 또 건물이 전용 면적이 넓게 8세대 이상 나올 줄 알고 토지를 계약했다고 한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분이 아까 평당 한 4천만 원이라고 했고 네, 실제로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네, 이거 갖고 내가 사서 건물을 지면 네. 적자인가? 마이너스. 마이너스야. 네, 아, 진짜 적자. 네, 마이너스입니다. 네,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기면 안 되는데 네, 꽤 많이 생겨요. 우리가 네. 신축하면 무조건 돈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네. 오히려 적자가 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렇죠.
현장에서 이거 정말 좋은 겁니다. 그래서 계약하시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그걸 정말 좋은 땅일 수도 물론 있죠. 그래서 내가 그걸 계약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도 반드시 사전 체크하고 계약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해는 하지 마셔야 되는 게 요 건축 개요를 주신 도면을 주신 분이 부동산인데 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 네, 그거는 조금 제가 거듭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 네, 근데 반드시 이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확인을 해야 돼요. 네. 그럼 이제 요거에 대한 메시지는 네. 반드시 땅은 전문가의 확인 전에는 계약을 좀 피하시는 게 좋고, 네. 이 건물 자체도 보면 이제 일조권 사선 제한 때문에 5층, 6층까지 지을 수는 있지만 엘리베이터하고 코어라고 하지. 네, 엘리베이터, 이건, 계단, 네, 복도 들어가면 네, 아니죠. 별로 이제 네. 실익이 없다는 거.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뭐가 있지?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지금 소방법 관련해서 6개 층 이상의 건물을 짓게 되면 6개 층 이상. 지하에 소방시설을 건축을 계획하도록 돼 있어요. 뭐냐면 스프링클러. 그치? 그러면 네, 이게 일반 스프링클러이기 때문에 저수조가 필요해요. 저수조. 저수조는 뭐냐면 이제 물을 스프링클러에서 뽑아낼 수 있는 그 물을 보관하는 공간. 그래서 보통 지하에 설치를 하거든요. 지하에. 네, 근데 이 계획에는 물론 6층이 나오지도 않았지만 6층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까 개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근린생활시설 용도를 지하층에 계획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면적을 순수하게 근린생활시설로 의도하신 것 같아요. 지하층이니까 이제 위에 지상층보다는 면적도 더 넓네. 그치? 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저수조가 지하에 들어가는 경우가 일반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소방 설비를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게 된다고 하면 네. 그 지하층에 저수를 설비하는 그 공간도 또 뺏길 테고 그렇습니다. 또 이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이런 정도 규모면 소방공사만 저수조하고 스프링클러 공사 그 정도만 한 1억 한 4천대? 1억 4천? 네, 1억 3천? 1억 4천? 네,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거 적용을 안 받으면 1억 4천을 이제 피할 수 있는 거를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렇죠. 뿐만 아니라 그 공간도 어느 정도 차지하지? 지하 공간에서 차지하는 규모는 약 한 8평 정도? 8평. 예. 그러니까 그 공간도 또 없어지고. 그래서 네. 이제 신축을 할 때 뭐 이거 같은 경우 물론 이제 6층이 의미가 없지만 네. 의미가 있는 거라 할지라도 네. 내가 6층을 지어서 이렇게 한 뭐 여기 기준으로 한 1억 4천 들어가는 거 이상의 수익이 나오지 않으면 6층을 포기해야 되는 수도 있겠네.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6층을 지으면서 얇고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을 고려해서 얇고 높게 지을 것인지 뚱뚱하고 낮게 지을 것인지 일조권 등 고려해서 이게 소방시설이라든지 지하공사에 대한 부분과 직결이 돼 있기 때문에 사업성 검토할 때 이 타산을 정확히 보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보면 이거 말고도 우리가 신축 단계에서 체크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몇 가지만 말씀드렸는데도 좀 머리가 아프죠? 물론 이제 이걸 사전에 체크하면 다 피할 수 있는 위험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은 이런 세부적인 것 같이 체크를 못 하시니까 반드시 그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계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건희 대표와 함께 실제 이제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땅을 계약하기 전에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게 얼마나 이제 중요한지 아셨죠? 만약 이거 확인하지 않고 계약했으면 손해 볼 뻔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일조권 사선 제한에 대한 이제 개념도 배우셨고 또 6층 이상 될 때는 또 소방 설비가 추가로 들어간다는 거, 그게 이제 지하에 이제 저수 설비. 그래서 이런 거를 할 때 우리가 요거 말고도 이 건물에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이거 말고도 체크할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서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 있으실 거예요. 댓글에 여러분들의 궁금한 사항을 남기시면 다음에 조건희 대표를 모셔서 직접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